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영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엄중한 시기와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학회 이 세미나를 발표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신흥국 금융시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위험, 고투자, 고수익과 관련된 상품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저희는 이제 지역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제금융학회 원영글 회장님이 신흥국의 어떤 금융 부분이 변동성이 크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동양,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도출한 금융 불안 지수로 본 신흥국 금융시장,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 요인, 시사점,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국 금융시장 동향은 앞부분에서 우리 김현태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는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하고 움직임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패닉으로,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는 패닉 상태로 갔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왼쪽 그래프가 신흥국, 선진국 주가지수입니다. 직후에 직전에 비해서 한 마이너스 30% 정도 보였다가 60% 지금 오른 상태고, 이전에 팬데믹이 터지기 직전에 고점 수준을 다 넘어섰습니다. 주요 국들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주로 상승률이 높은, 그러니까 올해 들었습니다. 작년 말 대비 올해의 상승률이 큰 국가들이 여기 보면 이제 아르헨티나, 코스피, 한국, 대만, 터키, 일본, 중국 이런 순인데, 아르헨티나, 터키는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오른 거고요. 상대적으로 한국, 대만, 일본, 중국의 주가가 높은 편입니다. 통화 가치도 비슷한 흐름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후에 달러 강세, 신흥국 통화, 선진국 통화 다 약세로 돌았었다가 쭉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2007년, 그러니까 지난 7월 이후에 쭉 가파르게 신흥국 통화나 선진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그때가 팬데믹도 좀 진정이 되고, 또 하나는 양적 완화의 어떤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이 된 데다가 여기에 이제 유럽 경제 안정기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유럽 재정 통합의 또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합의가 이제 도출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진정되면서 중국 경제 회복, 코로나 진정이 되면서 위안화가 강세로 돌았었던 그 시점이 이제 7월 이후입니다. 쭉 그러면서 이제 달러는 더 약세로 가고 신흥국, 선진국 통화는 쭉 강세를 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오른쪽에 국가를 보시면 스위스, 유로 이런 쪽은 이제 약간 안전, 아까 말씀드린 유럽 재정 통합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통화 빼고는 한국, 중국, 대만입니다. 특징적인 게 동북아시아의 3국의 주가 그리고 통화 가치가 작년 말 대비, 연초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거나 이전에 비해서 낮은 마이너스 어떤 폭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개 중남미, 동남아 이제 이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연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금융시장의 흐름은 자금의 흐름하고 바로 직결되는데요. 이 왼쪽이 신흥국의 주식하고 채권 펀드 자금 유출입니다. 전체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유출이 되다가 7월부터 유입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채권 펀드는 좀 더 빨리 5월부터 유입세로 돌아섰고요. 그게 이게 빨간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주식인데, 주식은 좀 더 늦게 9월 이후부터 유입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선진국은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3월 달만 대규모 이탈했다가 4월부터는 쭉 유입세로 반전되는, 그러니까 보다 선진국이 좀 더 빨리 금융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 안정의 배경은 크게 한 세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앞부분에서도,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상 초유의 어떤 확장적인 재정 통화 정책이 실시되고 또 백신이 공급될 거다라는 그 기대감, 또 하나 이제 주요 신흥국의 국경이나 도시의 봉쇄가 좀 더 완화된 점, 그리고 실물 경제도 좀 회복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신흥국 금융시장이 안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앞부분에서 또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뒤와 같은 요인입니다. 보시면 국가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고 수준, GDP 대비 비중으로 글로벌리 그 수준으로 일단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 미연준의 자산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그 중앙은행의 자산이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거의 페드 같은 경우는 7조 달러 수준인데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사상 초유의 어떤 조치들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의 역할이 컸다고 보십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언제 어떻게 정상화하느냐, 논의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불안과 강도의 어떤 크기와 지속성이 굉장히 이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 불안 지수를 이제 저희가 이제 2018년에 저희 연구 과제로 저희 연구에서 연구를 했던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건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불안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매질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금융 여건을 측정하는 주요 지수들이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보시면 하나는 조기경보 지수인데 조기경보 지수는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 IMF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카민스키, 라인하르트 이런 쪽에서도 있고 IB들 쪽, 크레딧 스위스나 이런 도이치뱅크 이런 쪽에도 있고요. 국내 정부 관련 관계기관 또는 우리 이제 조금 이따가 토론하실 이제 국제금융센터나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금융불안지수입니다. 금융불안지수는 현재 금융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동향지표고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값을 가질 경우에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참고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나 뭐 캔사스시티 미국 연준이나 세인트루이스 연준이나 IMF 그리고 이제 국내 여타 연구기관에서도 또 국제금융센터에서도 아마 이걸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금융 상황 지수인데요. 이건 현재의 금융 상황이 가까운 미래에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지표를 가지고 실물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거냐라는 건데 이건 이제 여기도 이제 IB들이나 골드만삭스나 중앙은행, 캐나다, 미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안정지수라는 걸 만들고 있고요. 금융연구원에서도 금융상황지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융불안지수는 크게 세 단계로 구축이 되는데 첫 번째는 구성 변수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준화해서 합산할지 합산하는 방식 그리고 그 위험성을 측정하는 인계치를 측정하는 단계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크게 이제 자금중개시장, 채권시장을 포함한 은행 시스템을 포함한 형태의 자금중개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시장, 주식시장 크게 네 개의 시장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이 뭐 유사하거나 좀 독특한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개 이 시장에서 주요 지표들을 뽑아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왼쪽이 한국은행이고 오른쪽이 이제 저희 연구원인데 뭐 크게 이제 아마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지표를 9개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별로 두세 개의 지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분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지수로 합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흥국의 금융 불안의 흐름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신흥국 금융 불안 지수를 만들었는데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약간의 좀 프락시 데이터들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업이나 금융업 변동성에 매제를 할 때 그 데이터가 없으면 그 나라의 대표 은행의 어떤 주가 지수를 가지고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뒤에서 보여드릴 이제 한국에 대해서 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 다른 부분은 여기는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포함해요. 회사채 부분이 신흥국이나 에서는 좀 데이터가 어베일러블하지 않아서 여기는 이제 주로 자금중개시장 3개, 테더 스프레드, 국가간 스프레드 포함해서요. 외환시장에 3개, 그리고 주식시장에 2개 이런 지표로 구성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 이제 금융 불안 지수를 봤을 때에 아마 이 국가별로 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같은 거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 이걸 보실 때 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건 표준화 시켰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표준화를 시켜서 지수의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계열로서 어떤 불안의 흐름들이 있는지를 매지하는 데 초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불안의 시계열의 위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임계치를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는 이제 가로축으로 두 개의 선들이 있는데 위에 있는 선은 그 금융 불안 지수의 평균의 1.5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더한 겁니다. 이게 IMF에서도 위험의 단계를 설정한 거고요. 밑에 있는 이제 가로축 선은 그냥 금융 불안 지수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낮으면 일반적으로 안정 단계, 그리고 불안 단계와 위험 단계 사이를 이제 불안 국면, 불안의 어떤 전체 구간, 그리고 그 이상을 이제 위험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해석에 좀 유의할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과거에 금융 위기를 또는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면 이 수준이 위기 수준인지 아닌지를 사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위기를 겪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위기 수준이다, 위험 수준이다라고 단정하기도 조금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 금융 불안의 흐름들이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브라질을 보시면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에 비해서는 낮지만 거의 그 다음 단계로 높은 수준의 최근에 팬데믹 충격 타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인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도 수준이고 위험 단계를 넘어섰는데, 보시면 뒤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2015년 전후에 중간에 봉우리들이 확확 튀어 올랐는데, 아까 박상현 사무께서 말씀하셨듯이 2014년 15년 그 전후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논란이 있었던 시기고요. 그래서 금융시장 충격이 한번 크게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시점에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자원 가격이 아주 폭락을 했던 시기여서 주로 자원 수출국들, 그리고 이제 신흥국들 중심으로 이 금융 불안이 아주 크게 발생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보시면 브라질도 자원부국이기 때문에 이 2015년 전후에 크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도의 수준의 금융 불안 충격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인도도 그 당시에 굉장히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수준의 충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다음 밑에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이 이제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험 단계를 가지고 위험하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의 금융 불안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의 금융 불안, 특히 팬데믹이 발생했던 그 초기 당시의 불안 수준은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에 버금갔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경제가 빨리 회복돼서 진정이 돼서 크게 불안하지 않는 수준으로 좀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충격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2015년에 지금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금융 불안의 수준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중국 경제 경착륙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그때 시장에 충격을 줬던 그런 시기입니다. 러시아도 최근에 금융 불안이 나타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5년의 위기만큼은 높지 않은, 이 2015년에 러시아가 굉장히 크게 불안한 것은 대표적인 어떤 이 산유국, 자원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충격이 컸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국 금융 불안 지수가 최근에 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중국의 어떤 금융 상황도, 그러니까 금융의 어떤 발전 정도 또는 이 자유화 정도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금융 불안 지수의 상승에 기여한 기여율을 쭉 봤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주식시장이 대부분 금융 불안을 영향을 미친 걸로 나타났고요.
이 중국발 경기도나 리스크, 경착륙 리스크 때는 외환 위기,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의 불안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도 외환 시장에서 나타났고요. 당시에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중국이 고정한 일제로 한일 제도를 바꿨고요. 그리고 시장의 자유화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낮았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좀 더 자유화 개방 정도가 이전보다는 좀 더 커져서 금융 불안의 수준이 좀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인데 주로 이제 동남아 국가들인데, 동남아 국가들은 대개 지금의 그 글로벌 금융위 팬데믹 이후의 어떤 금융 불안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어떤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지금 최근에 팬데믹 충격이 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크게 나타났고요. 태국도 거의 좀 그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그게 영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터키, 체코, 폴란드, 그리스, 이제 유럽, 동유럽 이쪽인데요. 그러니까 터키는 여기가 이 미국과의 어떤 무역 갈등, 제재, 그게 이제 2018, 19년 그때 크게 불안했던 게 여기 이 팬데믹 직전에 어떤 굉장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낮지만 굉장히 위험 수준에 올라갔었고요. 폴란드도 유사하고, 그리스는 상대적으로 뭐 유로 회원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불안정 정도는 좀 낮은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남아공,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인데, 남아공, 멕시코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금융 불안 수준보다는 최근 팬데믹 당시의 불안이 낮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 수준에 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아공도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2015년 정도에 다시 불안했던 나타났습니다. 다만 저희가 칠레, 콜롬비아는 최근 데이터가 좀 가용하지 않아서 아주 최근 데이터까지는 모여들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게 신흥국 금융 불안 지수 각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금융 불안 지수 간에, 국별 금융 불안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동태적으로 움직이는지를 기관별로 봤던 건데요. 최근에 제가 좀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이게 오른쪽 위가 빨갛게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빨간색이 좀 많을수록 각국 신흥국 간의 금융 불안의 상관관계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이 확 진행될 때의 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평상시에는 그 동조화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는 형태의 국가 간의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금융 불안 지수는 아까 신흥국 불안 지수의 데이터가 어려운 부분을 빼고, 여기 이제 추가된 것이 신용 스프레드, 자금 중개 시장의 신용 스프레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은행업 베타까지 이제 여기서 계산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이건 베타는 은행업 주가 상대 변동성하고는 이렇게 대체적인 관계에서 들어가면 하나가 이제 들어가고 하나가 빠지는 이런 형태로 지수를 만들어서 저희가 체크해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아까 신흥국 금융 불안 지수의 패턴하고는 비슷한데, 그 수준을 보면, 그러니까 국가 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불안 단계와 위험 단계를 가지고 그 불안의 수준을 단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금융 불안의 어떤 정도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그 당시에 초기에 위험 단계까지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안 단계에서 좀 높아지는 그 수준을 보였고요. 여기서도 지금의 어떤 불안 수준을 이전의 불안 수준하고 비교한다면 2011년, 12년에 유럽 재정위기의 어떤 수준하고 그때에 비해서 조금 높구나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5년 전후에 중국 경착륙,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원자재 가격, 자원 가격 급락, 그 시기의 불안보다도 최근에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 불안의 어떤 좀 크게 기여한 불안에 지금 이 불안해진 거에 대한
그 부문별 어떤 기여율을 볼 때에, 부문별로 어떤 금융 불안 지수의 흐름들을 볼 때에 자금 중개 시장은 97년 외환위기 당시에만 컸고요.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고, 외환 시장도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97년 외환위기 때는 굉장히 낮았지만 크게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지금의 어떤 수준이 금융 불안의 어떤 높은 수준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이제 기여율로 보시면 97년 외환위기 때는 외환시장 불안이 전체의 절반 정도 차지했고요. 그 다음 자금중개 시장이 한 4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외환시장이 50%를 넘게 금융 불안에 기여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은 그 지수 오름폭은 크지 않지만 거기에 기여율을 보면 주식시장이 52.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의 불안은 금융 불안에 있어서 기여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좀 작아졌지만 주식시장을 통한 불안은 보시면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이 외환시장을 통한 불안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주식시장을 통한 금융 불안이 좀 커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리스크 요인은 아까 그 세션에서 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의, 그러니까 코로나 재유행과 그 재유행 과정에서의 지금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 공급, 이게 얼마나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주는 충격이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 백신이 95%의 효과가 있을지 부작용 없이, 또 하나는 순조롭게 모든 국가 또는 각 국가의 국민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공급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의 이제 2차 대유행이 보다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코로나19와 경제 성장률 관계는 정말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됐고요.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정부에 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갈등의 변화가 예상이 되지만 여전히 보호주의의 어떤 지속 가능성, 미중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로 복귀하면서 이 전체의 어떤 불확실성은 낮추긴 하겠지만 갈등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금융 불안, 또 금융 상황에 좀 더 불안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증세하거나 특히 이제 재정 지출 확대를 했을 때에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0.5에서 1% 가까이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처럼 향후에 글로벌 금융 국제 어떤 금리를 선도하는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의 어떤 충격, 이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 규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금 건전성 강화 부분들이 추진이 됐을 때에 은행들의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행태나 대출 행태 부분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 부분까지 있어서 전체적인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변동성 자체는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슬라이드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실물과 금융의 괴리 자체가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정상화의 과정을 밟을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자체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내의 어떤 금융 불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어떤 모니터링 지표를 정책 당국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연구기관도 있고 이제 있는데, 이런 모니터링 지표를 업그레이드하고 그 각각 기관의 어떤 모니터링 지표 자체를 활용하는 측면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하나는 기존의 어떤 모니터링 지표에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만이 아닌 우리 한국 경제에 밀접한 주요국들의 어떤 지수 부분들을 추가해서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구축하고 개발된 이 다양한 모니터링 지표의 어떤 활용도를 높이는 것. 예를 들면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안정, 불안, 예를 들면 위험 이런 단계들을 구분했을 때 각각의 어떤 단계별로 예를 들면 이제 매뉴얼 같은 것들을 미리 마련해서 대응한다든지 아마 일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일부 부분들을 좀 더 실제 실용성이 높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지표가 추출이 된 걸 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2018년에 연구 과제를 할 때 그런 금융 불안 지수를 만들고 그 금융 불안 지수의 결정 요인이 뭔지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뭐 이렇게 신흥국 이런 그룹을 해서 이제 좀 저희가 분석을 했고 또 하나는 그 금융 불안의 충격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실물 경제나 금융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국별 금융 불안 지수 간의 어떤 상관관계 변화를 동태적으로 보면서 그 위험성들을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당연히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다만 이 대외 충격에 따른 한국의 어떤 금융 불안 고조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서는 축소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그래프를 이제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나라 그 국제 투자 대조표 기준으로 순자산으로 반전된 시기가 2014년 3분기부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 대외 금융 순자산이 5,500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환 보유액, 공적 부분이 가지고 있는 걸 빼더라도 민간 부분도 이제는 자산, 순자산이 플러스로 돌아선 시기여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줄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그래프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함의는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해외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채무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채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그게 아까 우리 김현태 박사님 했던 것처럼 해외 우리가 대체 투자, 고수익 상업용 부동산의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 부분도 여기에 지금 맞물려 있는 거고요. 올 초에 외환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던 ELS 마진콜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해외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대외 채권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동남아 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쪽의 경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환 부분의 어떤 거시건율 3종 세트를 최근에처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주로 간접금융기관, 은행이나 이런 쪽 중심이 좀 큰데 자본시장을 통한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 또는 이제 선진국과의 어떤 통화사업 확대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신흥국과의 어떤 금융 안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제 아마 내년 초에 자카르타의 한국하고 아시안의 어떤 금융협력센터가 설립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다양한 어떤 신흥국 특히 동남아 쪽의 금융 안정을 위한 금융협력 부분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외 채권 관리가 중요하고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파리클럽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이 플랫폼 자체에는 참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